자, 우리 거시 시작할게요. 그래서 그 복습 테스트는요, 우리 그 완전 경쟁 거기 해설이 안 들어가서 그렇긴 한데, 다음에 볼 때 거시도 나눠주고요. 미시도 좀 뒷부분 나눠주고 그렇게 할게요. 거시는 그때 좀 복습 조금 하면 좋으니까. 그래서. 자, 우선 285페이지 가보시면 거시경제에 대한 인트로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경제학을 분석하는 방법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자, 숲 전체를 보는 게 있고, 그 다음 이제 나무를 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무가 이렇게 있고, 숲 전체 이렇게 보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느 게 뭐 낫냐라고 하면은요, 나무가 다 합쳐지면 그게 숲이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개개인들의 행동이라든가, 축구도 마찬가지인데, 그걸 하나하나씩 살펴보는 게 바로 이제 미시적인 접근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알다시피 개별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개별 시장의 개별 경제 주체들의 행동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려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만약에 사과면은요, 사과 하나만 놓고 보는 거예요. 사과 시장이면 사과의 수량을 이렇게 나타내고요. 그 다음 요것도 이제 X제라고 그러면 사과의 가격이에요. 사과의 가격.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사과의 수량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사과 시장에 대한 이제 수요 곡선 물건을 사겠다는 사람들의 행동과 공급하려는 사람들의 행동을 살펴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개개인들의 행동과 집단 전체 행동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걸 봤습니다. 뭐냐면 풍년이 들었다. 그러면 이게 농부한테 다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집값이 이게 물건값이 떨어져가지고 쌀값이 떨어져서 오히려 슬퍼지기도 하고요. 경제가 또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는 침체된 상황에서는 개인의 최적 선택은 뭐라고요? 맞아요. 절약과 저축을 하는 건데 모든 국민들이 다 소비를 안 하고 절약과 저축을 하게 되면요. 이 물건이 안 팔리니까 재고가 쌓여서 경제가 돌지 않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불이야라고 하면은 이게 어떻게 개인으로 봤을 때는 저기 비상구로 빨리 뛰어가는 게 바람직한 선택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비상구로 몰리게 되면은 비상구가 좁아 터졌는데 거기 막 병목 현상 때문에 막 다치고 가스에 뭐 넘어지고 해서 더 많은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분의 합이 전체의 결과와 같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상호 보완적이긴 한데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야를 두 개를 다르게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측면을 다 봐요. 그래서 부분의 합이 전체보다 작을 수도 있고 전체 이상이 될 수도 있고요. 함은 전체가 아닐 수도 이렇게요.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거시적인 접근법도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시적인 접근법이다라고 하면요. 말 그대로 이게 매크로 크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경제 전체를 보는 거니까 여기 하나만 놓고 보는 게 아니야. 전체가 되니까 여기 사과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이걸 다 더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사과, 배, 바나나, 노트북 이걸 다 더하는 거예요. 집계합니다. 그래서 서메이션해서 Q를 다 더해요. 그래서 더해서 나타낸 이 결과를 뭐라 그럽니까? 하면 이거를 국민소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이해 가시겠죠?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수직축에 있는 사과의 가격도요. 그거 사과의 그 상품 하나의 가격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이것도 다 P를 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 더해서 나타내게 된 거. 이거를 이제 물가를 역시 집계한 거예요. 사과 가격, 바나나, 노트북 이걸 다 이렇게 집계해가지고 뭔가 하나의 물가 지수로 나타내요. 그래서 이거를 물가 지수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건 상품의 가격이잖아요. 지수로 나타내는데 이게 관련된 게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이렇게요. 특히 나중에 하겠지만 이 국민소득과 관련된 게 어떤 묘수냐면 경기가 침체되면은 국민소득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실업자가 많아지니까 여기에 담겨 있는 게 바로 어떤 정보냐면 실업률과 이렇게 반대로 작동되지만 관련된 변수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요, 수요 곡선하고요, 여기서도요, 공급 곡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위에 나와 있는 거와는 다르게요. 모든 시장을 다 합쳤다라는 표현을 써요. 지금 서메이션 했잖아요. 그래서 합계라는 말을 씁니다. 합계. 서메이션 한 거예요. 그래서 에그리게이트라는 말을 씁니다. 에그리게이트. 이렇게요. 그렇게 해서 나타냈다. 이건 합계라는 게
집계했다라는 것이고요. 이걸 우리는 앞으로 총이라는 말을 쓸 겁니다. 그래서 위에 수요 공급에 대해서 살펴보면 거시경제학은 AS, AD 곡선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큰 그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시는 각각에 대해서 파편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거시는요. 이 그래프를 이제 하나하나 전체적으로 살펴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관심 변수가 뭡니까? 라고 하면은요. 우선 1순위는 이거 수평축에 나와 있는 게 늘 1순위라고 관심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소득을 어떻게 파일을 크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실업률 이런 것들이 늘 관심사가 돼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이것도 관심사가 되고요. 요즘은 하도 경기가 침체돼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더 크지만 주로 이제 인플레이션, 이제 앞으로 뭐 이제 돈을 워낙 많이 풀어놓고 찍어냈기 때문에 잘못했다가는 이제 버블이 생겨가지고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막 생길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살펴보고 그다음 이제 수요 공급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살펴보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큰 그림은 차차 나중에도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자, 우선 챕터 9장 이렇게 들어가면 거시경제 관련된 변수와 국민소득 결정 이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85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거시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면 거시경제 발달 흐름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관련된 변수들을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늘상 나오는 게 뭐 GDP를 살펴보고요. 거기 GDP에 포함되는 거랑 등등등 그런 것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국민소득이 어떻게 결정되니 이걸 볼 거예요. 국민소득이 GDP가 특히 어떻게 결정되니 그래서 결정 과정 이거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거시경제의 정의와 경제순환 이걸 보셔야 됩니다. 거시에 대한 인트로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요. 자, 우선 거시경제학의 정의와 내용 나와 있는데 자, 우선 1번 거시경제학이란 정의 개념 한번 보시면요. 자, 첫 번째 줄에 거기 보시면 개별 경제 주체들로 구성된 경제의 총체적인 이 말이 있죠. aggregate라는 말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이 중요한 거야. 경제 전체의 총체적인 변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학문 분야를 거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총체적인 변수가 뭐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총생산, 총소득이 앞에 총자가 붙잖아요. 그래서 총소득 이런 거요. 이제 국민소득해서 GDP 이런 걸로 많이 표현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가도 지금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가격을 총체적으로 집계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돈이 얼마나 풀렸는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통화량 이런 것도 중요한 관심사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금리, 이자율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정부가 이제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재정정책, 통화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심사가 되는 게 거기 나와 있는데 장기적인 경제 성장 이런 것들도 관심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경제와 관련해서 국제수지 이런 것들도 관심사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거시경제 변수들은요. 화살표에 보시면 개별 경제 주체들의 결정을 나타내는 변수들을 합계라는 말 밑줄 치시고요. 집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수요 공급에서요. 개별 시장을 살펴보는 거에서 집계했다라는 그 표현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3번 볼까요? 거시경제학은 거시경제 변수들이 어떻게 결정되고 얘네들이 국민소득, 물가 어떻게 결정되고 이들 간의 어떤 유기적인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기적인 어떤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요. 그래서 만약에 정부가 정부 지출을 증가시켜서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그러면 그 결과 뭐 국민소득에 어떤 영향 미치고 물가에 어떤 영향 미치고 통화량에 어떤 영향 미치고 금리에 어떤 영향 미치고 장기적인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환율이라든가 국제수지에 어떤 영향 미치는가 뭐 그런 것들을 다 살펴봐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좀 파편적으로 공부를 하는데 나중에 이게 얽히고 설키고 해가지고 유기적으로 이게 쫙 보이게 되면 문제도 거시는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거시가요, 미시랑 비교해보면 어디가 어려울까요? 당연히 거시가 훨씬 어려워요. 그리고 거시도 이제는 더 발달해서 옛날에는 이제 뭐 이렇게 뭐 고전학파, 케인작파 해가지고 이념간에서 말로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오히려 거시도 미시적으로 접근하니까 거시를 잘하려면 미시를 또 더 잘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너무 어렵거든? 수학도 미시는 그냥 단순하게 간단 미분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건 시간을 고려한 동태적인 미분을 해야 되니까 이거는 이제 뭐 수학적으로도 더 어려워.
근데 아까도 저기 뭐 시험 본 거에 뭐 여러 가지 간평사라든가 총평에 이렇게 막 보니까 수험생들이 거시가 쉽고 미시가 어려웠다. 아유, 원래 그래요. 거시를 어렵게 내면은 여러분들이 아예 시험을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이 많아가지고 교수님들이 그냥 거시는 쉽게 재정정책, 통화정책 이런 식으로 하고 환율이 어떻게 결정되고 이 정도 선에서 끝나니까 거시,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게 거시부터 푸셔야 돼요. 미시는 급기야는 안 풀어도 돼.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으로는 저는 거시만 하겠습니다. 거시면 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 근데 정답률을 한 80% 올리는 거야. 그럼 20문제에서 한 80% 올리면 한 15개, 16개, 80%니까 좀 더 맞아야겠죠? 한 17개 충분히 맞을 수 있어. 그리고 미시 20문제는 3번으로 다 찍는 거야. 착하게 살면 한 5개, 6개 맞지 않을까? 그러면 25개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괜히 애매하게 미시도 뭐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보상 수요 곡선, 대체 효과, 플러스 마이너스 하고 뭐 약공리 애매하게 하고 문제 못 푼다니까. 아니, 물론 마음속에 그냥 난 저래야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 그렇게 했다가는 또 역시 이건 최악인데 지금 얘기하는 거는 아주 최악의 이제 상황을 얘기하는 건데 거시는 그래서 좀 쉬워요. 우리가 어렵다고 하는 회계사 시험에서도요. 거시는 쉬워. 그러니까 거시 먼저 푸시고 미시는 풀 수 있는 거 있잖아. 거기 수요 공급 이런 거 있죠. 생산함수, 완전 경쟁, 독점 이런 거에서 몇 개 스탠다드한데 외부성, 공공재, 수직으로 합하는 뭐 그런 거 아니면 정보 경작할 때는 다음 중 역선택의 해결 방법이 아닌 것은 그런 것만 푸시면 그래도 아예 안 푸는 건 아니지. 진짜 뭐 3번으로 찍으라는 건 아니고 그렇게 되면 한 미시에서 10문제 중에서 이렇게 빼서 한 10개 정도는 이렇게 잘 풀면 그러면 쉽게 한 30개 정도는 맞출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 수험 여기서 느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또 이게 이제 그 약간 다른 것 같아. 뭐 대학교 1, 2학년 이런 학생들과 달라가지고 이 말을 안 들으세요. 그래가지고 제발 거시부터 풀지 마세요. 그럼 이제 늘 시험 보면 시험 잘 봤어요. 그럼 아 경제학이 이렇게 해. 왜요? 혹시 미시부터 풀었어요? 아 예 1번서부터 꾸역꾸역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도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포기했죠. 얘기는 해드리되 이거는 그냥 자기가 선택하는 문제로 해가지고 더 이상 그 뭐 그냥 어떻게 뭐 세게 얘기하기도 힘든 것 같아요. 거시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시가 쉬운 게 아니라 교수님들이 그냥 쉽게 내는 거예요. 내년에도 거시는 쉽게 나올 거예요. 그냥 실업률 구하고 뭐 이렇게 나오고요. 미시는 역시 또 어렵게 나올 거예요. 아셨죠? 또 어렵다는 건 뭡니까? 아니 문제가 어렵다기보다는 그냥 계산 문제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 안에 계산 문제를 내가 풀 수가 없으면 그러면 뭐 이런 거지. 회계학 하는데 그냥 말 문제만 푸는 거랑 비슷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산도 딱 봐서 아 이게 한 2분 내에 풀 수 있는 계산이고 그 정도 능력을 갖춰야 되는. 이 약간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문제 자체 난이도 적을 알고요. 내가 어디까지 풀 수 있는가를 알아야죠. 그래야지 내가 대응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공부를 하다 보면 알게 돼. 아, 이 문제는 풀 수 있겠구나. 이 문제는 못 풀겠구나. 공부를 안 하게 되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경작의 시간을 많이 쏟아 넣어야 돼요. 처음엔. 그래야지 이게 쉬운 건지 어려운 건지를 알아서 제껴야 될지 풀어야 될지 이게 하는 건데 공부가 안 돼 있으면 모르는 거야. 그게 이게 어려운 건지 쉬운 건지 모르고 하루 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르는 것처럼 막 호랑인데도 강아지가 막 너 뭐냐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다고 뭐 깨지는 거지 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거시는 조금 이제 큰 그림을 좀 가져가시고요. 뒤에 뭐 ISLM이 조금 어려워 보이는 거 있는데 이제 그 정도만 좀 어려운데 그것도 그냥 나중에 그냥 기울기 그냥 좀 암기하시면 되는데 왜 거기까지만 들어가시면 좀 더 좋긴 해요. 아셨죠? 자 우선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3번 보세요. 거시경작은 거시경제 변수들이 어떻게 결정되고 서로 어떻게 영향을 받고 정부가 또 각종 정책을 사용합니다. 재정금융정책을 사용했을 때 이런 변수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뭐 코로나 어떤 전염병이 돌게 되면은 각각의 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게 주관식이면 또 좀 어려워. 그럼 이제 막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객관식에는 뭐 그냥 뭐 좀 이렇게 그냥 쉽게 뭐 알 수는 있습니다. 자 4번에 거시경제 변수의 연관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총생산이 증가하게 되면 거기 있는 것처럼 생산이 증가하게 된 거예요. 자동차도 많이 생산하고 스마트폰도 많이 생산해요. 우리가 생산하게 되면 이게 이제 전제 조건이 물건이 이제 팔린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소득이 많이 벌게 되는 거야. 그럼 총소득이 당연히 증가합니다. 그렇죠. 총소득이 증가하게 되면은요, 이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생산이 증가하는 것도 이제 마찬가지야. 소득이 증가하면서 물건을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당연히 여기에 또 고용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고용이 증가하게 되고요. 고용이 증가한다는 것은 이제 실업률이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경기가 실업이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경기가
약간 활성화되고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와 소비도 증가. 만약에 당연히 총생산이 증가하면서 소득이 증가하면 사람들이 이게 또 어떻게 되냐면 소비의 증가. 이게 얽히고 설키고 해가지고 막 화살표로 하면 거미줄 같이 복잡해져가지고 너무 복잡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소비가 증가하면 당연히 주문이요 하니까 수요가 증가하니까 생산도 또 증가하고 그렇게 되겠죠. 근데 생산 자체가 지금의 공장 설비 가지고는 다 이거를 수요를 충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게요. 그럼 당연히 또 투자도 또 증가하게 되면서 자꾸 이 파이가 커지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선순환이 되면 경제가 또 성장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거시경제와 관련된 목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자, 거시경제는 뭘 다루는 거야? 목표가 뭐야? 이렇게요. 자,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바람직한 어떤 거시경제 변수들을 볼 건데요. 1번에 보시면 국민소득과 총고용은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고용이 잘 되고 국민소득이 증가할수록 좋은 거고요. 당연하니까 넘어갈게요. 환율하고 국제수지는요. 안정을 이룰수록 좋은 거고요.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같은 거는 가능한 한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바람직한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림 하나 그리시죠. 이게 시간이에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게 이제 우리가 국민소득 GDP라고 많이 씁니다. 국민소득. 자, 우리가 이제 경제가 성장하는 추세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경제가 성장하는 추세를 보이고요. 이게 추세선이에요. 시간이 가면서 국민소득이 어떻게 되는가. 근데 어떤 나라는 경제가 이런 식으로 좀 느리게 성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추세선과 관련된 게 바로 뭐냐라고 하면요. 이게 이제 장기적이라는 말도 같이 붙이세요. 장기적인 경제 성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장할 때 언제나 이렇게 매끄럽게 성장하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도 1960년대 이때부터 새롭게 막 경제를 개발하면서 막 이렇게 왔는데 우여곡절이 있긴 하겠지. 이렇게 계속 꾸준히 매끄럽게 가는 게 아니라 호황과 불황을 이렇게 거치면서 이렇게 가요. 뭐 IMF 때는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추세선은 약간 느낌이 평균 추세선 이런 느낌이고요. 추세선에서 이렇게 이탈되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럼 경제가 이렇게 과열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호황, 과열 이렇게 될 수 있고요. 여기는 경제가 약간 침체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뭐 불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쭉 인생이 이렇게 더 좋아지는 상황인데 그때 날씨 비슷하게요. 분위기가 공부가 잘 됐다 안 됐다 이게 막 반복되면서 가게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호황과 불황 이렇게 왔다 갔다 변하는 것을 우리가 경기 변동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단기의 경기 변동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은 뭘 다루는 거야 하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경기 변동,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대해서 다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1번에 보시면 왜 경제는 호황과 불황이 번갈아 발생하게 되는가 뭐 그런 것들을 연구하게 되는 것이고요. 2번 어떤 나라는 이렇게 빠르게 경제 성장을 하는데 어떤 나라는 성장이 더뎌요. 아니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게 되는 이유가 있을까? 원천이 있을까? 원동력이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호황과 불황이 왜 발생하는가? 그리고 실업과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런 거요. 경기 변동의 또 원인은 무엇인가? 다 이것도 원인인 거죠. 경제 성장의 원인 하는 거랑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경험적인 데이터를 통한 이 현상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야, 이게 왜 이렇게 됐어? 야, 어떤 애는 왜 저렇게 성공을 했지? 뭐 그런 원천을 봐야지 우리도 보고 배울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4번에 보시면 세계 경제 체제와 국제 관계가 한 나라 경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떤 폐쇄 경제를 하는 게 아니라 세계 경제에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출 수입을 비중이 커지잖아. 그러니까 미중 무역 전쟁 하게 되면 괜히 우리나라에 이제 불똥이 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음 5번에 보시면 경제가 경기 변동과 성장 이렇게 뭐 하게 되는데 가만히 놔두는 게 바람직한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도 성장했을 때 보면은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또 살펴보게 됩니다.
시장이 잘 작동되면 좋은데 우리가 거시가 등장한 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1929년에 대공황 때문에 발생했거든요. 경기 침체가 이렇게 엄청난 경기 침체가 발생해서 이거를 시장에 맡겼더니 시장이 해결을 못하는 거야. 해결을 못한다는 얘기는요. 해결되는데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문제를 못 푼다 이 얘기는 풀 수는 있는데요. 근데 시간이 한 30분 걸린다. 그건 못 푸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풀 수 있는데요. 이거는 한 2, 3분 내 계산 문제도 풀 수 있다라는 게 풀 수 있는 것이지 시간을 뭐 하루 종일 줬는데 푼다 이 얘기는 아닌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장 실패도 시장이 언젠가는 재기능을 해서 좋아지긴 할 텐데 그게 너무 오래 걸리는 거야. 그래서 정부가 개입을 해가지고 다시 안정화를 찾는데 짧게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면 정부가 적절히 개입하는 게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 가만히 정부가 규제도 안 하고 마스크를 쓰세요 뭐 이런 얘기도 안 하고 그렇게 되면 이 악순환이 그냥 더 심화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공황 우리가 늘상 얘기할 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 경제학 교과서에 거시경제학 할 때는 앞에 대공황 1929년이니까 벌써 100년 전이잖아. 그 얘기를 하니까 느낌이 없어. 100년 전? 야 이건 뭐 구석기 시대 같이 느껴지는데 이제는 뭐 지금과 같은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가 이렇게 되는 거는 아마 시간이 한 20, 30년 지나고 40년 지나고 여러분들이 더 나이가 드시게 돼서 자녀가 생기게 되면 뭐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되겠지? 그때 뭐 코로나 사태가 있었어?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랬지 뭐 그때는 이렇게 되는 거야. 마스크를 쓰고 뭐 수업을 듣고 길거리도 마스크 쓰고 이런 날이 금방 온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이 상황은 우리가 지금 보면은 심각하네 하지만 이게 아마 세계사적으로 경제사적으로도 보면 엄청난 이제 사실은 뭐 대공황이 예에 버금가는 뭐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뭐 늘 그러면서 뭐 고통 속에서 사실은 좀 잘 운영이 되면 뭔가 한 단계 이게 위기가 사실은 기회거든. 이게 세상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쭉 가게 되면요. 이게 뭔가 변화할 만한 기회라든가 이런 게 안 생겨요. 그래서 이게 지금이 사실 보면은 이제 뭔가 격변을 하게 되는 상황인데 이때 이렇게 잘 우리나라가 버티고 이렇게 되면 물론 다른 나라가 뭐 못되라 이런 뜻은 아닌데 다른 나라가 잘 대처하지 못하는데 우리나라가 잘 대처하게 되면 그냥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이쪽으로 더 오히려 도약할 수 있는 또 다른 뭐 기회가 되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죠. 네,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경제 순환 한번 보도록 할게요. 2번. 경제 순환. 자, 이거 경제 순환은 앞에 말씀드린 그건데 이 우리 사람의 몸에 흐르는 피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돈이 돌고 돌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밑에 튜브 같은 모양을 그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튜브 속에 물이 이렇게 있어요. 피서 못 가시죠? 이 튜브로 한번 피서를 생각하시고요. 여기 물이 쫙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중간에 이 물이 흐르다가 어딘가 꼭 해서 막히게 되면 이 경제가 이렇게 동맥경화 비슷하게 이렇게 안 돌아가면 이 사람이 죽는 것처럼 경제도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이 잘 돌게 만들 것인가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돈도 뭔가 이윤을 추구해서 뭔가 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경제를 담당하는 위정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이 돈이 흘러가는 흐름을 잘 이렇게 해야지 너무 또 이렇게 차단해서 막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물이 안 흐르게 되면 여기 막 다 뭐 이끼 끼고 막 물이 썩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잘 뚫어줄 것인가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신경을 쓰긴 해야 되는 거죠. 지나치게 여기는 혈관이 약한데 지나치게 돈이 많이 모이면 혈관이 퍽 터지면 또 이것도 뭐 경제가 망하면 사람이 죽는 거랑 똑같게 되죠. 막혀도 죽고 뻥 터져도 죽고 이게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그래서 사실은 이론상으로 얘기할 때는 되게 쉽게 얘기는 하지만 현실에서 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봐야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오케스트라 지휘자에 비유해요. 그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케스트라 지휘자는요. 누가 이렇게 막 엄청난 사람들이 연주하는데 중간에 누가 음이 좀 틀리면 바로 그거 다 들린대요. 그러니까 저도 뭐 이해는 안 가는데 이 귀가 이렇게 다 어디서 뭐 들리고 다 이게 눈으로 다 보이나 봐요. 그 정도 되니까 지휘를 하겠지. 그냥 제가 생각하기엔 야 그냥 이거 지휘봉 들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너도 나도 다 하게 다 그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또 어차피 등 돌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사람 안 봐도 되니까 무대 공포증이 있어도 그냥 뭐 이렇게 하면은 다 되면 다 하게 아니라니까. 그 정도 가려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뭐 이렇게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뭐 손흥민급 정도 이상 되는 정도가 돼야지나 거기 딱 갈 수 있는 거지 뭐 보통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뭐 그런 것 같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천재다라고 하면 어떤 한 분야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획을 긋는 사람은 이제 그 분야를 갔으니까 그런 거지. 제가 봤을 땐 손흥민이 간평사 시험 준비해도요.
그냥 밤새서 공부해서 그 체력과 이걸로 아마 최단 기간에 빨리 좋은 성적을 붙지 않을까 해요. 손흥민이 야구에도요, 제가 보기엔 잘할 것 같아. 그러니까 근데 이제 자기가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좀 더 어디에 비교위가 있는가를 좀 찾아가지고 이제 그거 되면 그것도 사실은 복 받은 거죠,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유명한 가수들보다 더 노래 잘하는 또 아마추어 가수들, 물론 이제 연습이 훈련이 안 됐으니까 약간 아마추어 느낌이 있지만 그런 진짜 잘하는 사람도 보면은 그 뭐 이렇게 있잖아. 아마추어 노래하는 것도 뭐, 야, 우리나라에 뭐 노래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어 이렇게 느낌이 드는데 그런 거지.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기회가 이렇게 가수의 기회로 이제 왔냐? 못 왔냐? 그거는 또 어떻게 보면 또 운인 것 같아. 그런 거 보면 또 운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잡은 사람은 기회가 왔을 때 또 자기가 방심을 해서 놓쳐버리면 그건 또 자기가 자기 탓이지 뭐 준비를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그 노력과 운과 이게 딱 이렇게 맞아졌을 때 그게 뭐 딱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비슷해. 이렇게 막 회전하게 되는데 우리 여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튜브가 있는데 이 튜브에 경제학 튜브에 여기서 가게 이렇게 써 있어. 기업 이렇게 써 있는 거야. 물이 흘러요. 그래서 이제 생산물 시장이다. 위에 보시면 생산물 시장이니까 기업이 물건을 생산 공급하면 가게가 돈을 줘요. 돈을 이렇게 쭉 주게 되면 여기가 이제 생산물 시장이 되는 거죠. 생산물에 대한 돈, 이게 돈이에요. 돈, 달러, 원화가 이렇게 흘러가요. 이렇게 해서 기업으로 흘러가면 기업이 돈을 벌게 되고요. 그걸 가지고 여기 이제 생산 요소, 노동 시장 이런 거죠. 예, 요소 시장이에요. 자본이 거래되는 시장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물건 만든 대가로 또 돈을 제공합니다. 그럼 이제 그걸로 가게가 소득을 벌게 되고 소득을 벌게 되면은 그걸 갖고 다시 돈을 지출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삼면 등가의 법칙이라는 게 여기 나와 있긴 한데요. 우선 잘 보시면 생산을 하잖아요. 생산을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이제 돈을 벌게 되면 이게 이제 분배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분배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분배 이렇게요. 그러니까 기여한 만큼 대가를 받게 되는 거야. 생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 분배 이렇게 되고요. 아니 분배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돈을 벌었잖아요. 그러면 소득이 생겼잖아요. 그럼 이제 가게가 돈을 갖고 여기 생산물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게 돼요. 이게 바로 이제 지출하게 되는 거죠. 지출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지출 소비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분배를 된 걸 갖고 지출을 하게 되면 지출이 수요예요. 수요. 수요가 되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주문이요. 아, 나 이거 더 생산 좀 해주세요. 자동차 뭐 더 해주세요. 그렇게 되면은 기업이 또 당연히 생산을 늘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돌고 돌고 도는 흐름이에요. 약간 이거는 생산이니까 여기라고 할까요? 당연히 경제가 이렇게 순환되고 있는 상황에서는요. 생산 측면에서 보나 분배 측면에서 보나 지출 측면에서 보면 이 물에 흐르는 흐름의 양이 당연히 일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여기에서 이제 물의 양을 측정하거나 여기에서 물의 양을 측정하거나 여기에서 물의 양을 측정하거나 이게 흘러가는 물의 양은 물론 이제 물이 여기까지 흘러갔는데 여기까지 안 오면 일시적으로는 잠깐 차이가 날 수는 있겠지만은 다 흘러간 상황에서 보면은 물이 밖으로 새지 않는 이상은 이게 흘러가는 물의 양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요. 이게 이제 균형 상태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세 가지 측면에서 물에 흘러가는 양을 측정할 때 똑같다라고 해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뒤에 다시 할 건데 삼면 등가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가능한 한 우리의 관심사는 뭐냐면 이 튜브 안에 흘러가는 물의 양을 이렇게 크게 만드는 거야. 커다란 튜브를 만드는 게 그게 이제 경제 성장이 되는 거고요. 자꾸 튜브의 양이 쭈그러드는 거야. 경기 침체가 되면 물이 어디 구멍이 샌 거야. 구멍이 새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제 물이 이렇게 구멍이 새서 밖으로 이렇게 줄줄줄 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튜브가 자꾸 쭈그러드는 거야. 그럼 이제 경제가 침체가 되는 것이고 뭔가 이게 튜브가 자꾸 커지게 되면 경제가 좀 호황이면서 성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흘러가는 거 좀 잘 보시고요. 우리 책으로 가볼게요. 287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계속 얘기하는데 처음에는 전체적으로 볼 때 그 표현을 잘 봐주세요. 나중에 이제 버리시게 되는데 이제 마음에 몸에 이렇게 좀 체화될 때까지는 것이라는 느낌이 전체적 그런 느낌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생산활동 자체가 사회 구성원들의 소득을 창출하고 그렇죠. 내가 생산하고 일을 해야지 이제 소득을 얻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분배가 되는 겁니다. 그럼 나의 소득으로 되고 이 소득을 가지고 사회 구성원들은 생산물을 구입하고 소비하게 되고 다음 기회에 다시 생산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이게 계속 흘러간다는 겁니다. 자, 경제는 외부 간섭 없이도 밑줄 치고 이게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는 거야.
알아서 잘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이고 자생적으로 순환이 가능하다. 그리고 3번 보시면 생산이 있는 곳에 그에 따른 소득이 창출돼요. 그거와 가치에 상응하는 소득이 생기니까 총생산이 바로 총소득과 이제 결국은 같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이제 약간 개념 설명하는 건데, 그냥 가볍게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여기 1번 있고, 두 번째. 총생산이라는 게 총소득과 같은 말로 생각하세요. 총생산과 총소득, 그냥 같은 말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산된 만큼, 기여한 만큼 대가를 받으니까 나의 소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국가의 부랑은 좀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냥 뭐 그거에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정도만 잘 보세요. 자, 우리 소득이라는 것은 우리 미시에서 우리 앞에 첫날 거의 얘기했듯이 유량 개념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요 공급도 유량의 개념이었죠. 야, 너 소득 얼마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도 월급이 얼마인지, 연봉이 얼마인지, 시급이 얼마인지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보통 이제 연간 국내 총소득해서 GDP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거기 보시면 일정 기간 동안 벌어들이는 GDP 개념에서 다시 할 겁니다. 화폐 얘기되는 것이고요. 부다 이렇게 하면요. 나 부자야 이거는요. 일정 시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량이에요. 절량. 일정 시점. 그러니까 내가 소득을 벌어들였잖아요. 매년 소득을 벌어들였는데 그걸 쓰지 않고 남은 게 자꾸 이제 부의 축적으로 쌓여가지고 현재 시점에서 나는 얼마나 부를 가지고 있어. 그게 이제 현금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 있고 주식일 수 있고 다양하겠지만 이 부가 얼마나 있니? 요건 일정 시점에서 얘기하는 개념이에요. 재산액 이렇게 돼 있고요. 2번 국부 나와 있는데 국가의 부야. 그래서 한 나라 전체 부를 말하는 건데 거기 보시면 자연이 준 인간한테 준 토지라든가 자원. 그리고 거기 보시면 자본재는 사람이 만든 겁니다. 우리가 미시에서 얘기했던 자본재, 자본 이거는요. 인간이 우리가 뭐 삽이라든가 포크레인이라든가 이런 기계 있잖아. 생산을 위한 도구로 사용된 것을 자본재라고 해요. 자, 그래서 화살표 보시면 자본재는 실물 자산으로 이제 건물, 기계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 정도만 보시고 3번에 보시면요. 국부보다는 그냥 우리는 총생산과 총소득이 좀 더 많이 관심이 있습니다. 기업도 부를 많이 쌓아놔도요. 이게 뭔가 동맥경화가 되면 하루아침에 이게 무너지는 것을 알 수 있고 거기 보시면 1997년에 비해서 98년 국부가 갑자기 줄어든 건 아니야. 근데 우리가 외환위기 맞게 된 것도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게 됐는데 이게 말 그대로 부는 그대로 있지. 대한민국 갑자기 전쟁 나서 건물이 부서졌어요. 공장이 부서진 건 아닌데 돈이 이렇게 돌지 않게 되면서 하고 이렇게 쓰러질 뻔한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거죠. 우리가 몸이 그대로 있고 뼈와 근육은 그대로인데 혈관이 막히면 갑자기 쓰러지는 뇌진탕, 뇌출혈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따라서 보시면 생활 수준은 국부가 아닌 총소득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천연자원이 되게 많은 러시아나 브라질이 아니 생활 수준이 낮은 거 그러니까 부보다는 이게 더 그래서 초점을 갖게 된다라는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요. 4번에 토지와 자본도 절량이라는 겁니다. 절량이라는 거 보시고 이 국부가 이제 노동과 상호작용해서 아니 위에 나와 있는 천연자원이 되게 있으면 뭐해? 내가 되게 좋은 노트북과 어떤 도구 갖고 있으면 뭐해? 그걸 사용을 인간이 노동과 결합해가지고 가치를 창출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밑에 뭐 그런 얘기 나와 있고요. 5번도 보시면 아래 그림에서 기업의 부와 노동을 결합해서 생산물을 만들게 되는데 생산물은 이제 소비재와 자본재로 나뉘게 됩니다. 소비재는요. 거기 보시면 살짝만 보세요. 최종 소비 단계인 가게가 소비에서 얻게 되는 것이고요. 생산재는요. 기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활동을 통해서 뭔가 부를 보존한다거나 아니면 새롭게 증대한다거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만약에 삼성전자가 공장 기계 현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오래 있으면 자본재가 이제 감가상각돼서 마모가 돼요. 컴퓨터도 이렇게 올드화되고 이렇게 약간 노후화가 되는 거니까 그걸 자꾸 새 걸로 고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동차도 휘발유를 계속 넣어주지 않으면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기존에 우리 투자해서 다시 할 건데 이 보전해준다, 그걸 대체한다, 또는 감가상각을 채워준다 그런 거고요. 새롭게 기계를 하나 더 사는 것을 우리가 신투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오른쪽 가보시면 밑에 그림 너무 심각하게 보지 마세요. 그리고 오른쪽도 보시면 교수님 교과서에 있는 그림들 뭐 넣어놓긴 했는데요. 그냥 뭐 요 정도만 그냥 심플하게 보시면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7번이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7번.
그래서 총투자가 바로 총생산에서 소비를 뺀 그런 느낌인데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내가 기업에게 이렇게 해서 돈을 받았잖아요. 이게 돈이 흘러가요. 흘러가는데 가게가요. 이 소득을 이제 벌어들인 거잖아요. 우리 Y라고 쓸 거예요. 앞으로 소득은. 그래서 Y라고 미리 씁시다. 소득을 벌어들였어요. 그럼 이거의 일부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소득 버는 만큼 다 쓰지 않는다고. 지출할 때 일부는 소비를 해요. 소비를 C라고 쓸 겁니다. 소비를 하고 예를 들면 소득을 100만 원 벌었는데 소비를 80만 원 이렇게 한 거야. 나머지 어떻게? 나머지 버려요? 아니 그게 아니지. 이걸 이제 우리가 장롱에 넣어놓거나 장롱보다 이제 은행에 넣어놓겠죠. 그래서 S라는 말을 씁니다. 이거를 저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축이 20 된다 이렇게요. 그림 이거 많이 쓸 거예요. 자 다시요. 이제 튜브에 물이 쫙 흘러. 근데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약간 모세혈관 같이 격가지 지류가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득 100만 원이 들어오면 거기서 사람들은 다 쓰진 않고요. 한 80만 원 정도 쓰고 나머지는 저축을 해요. 이 저축을 하는데 이걸 어디에 저축하냐면 은행에 저축을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 저축을 하게 되면 이 돈이 다시 여기 기업 필요로 하는 튜브에다가 돈이 들어가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여기요. I라고 이렇게 잘 미리 준비가 돼 있네요. 이거를 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행에 저축하게 되면은 이 저축한 돈 20이 더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내가 지금 돈이 100만 원 벌었는데 20만 원만큼 당장 쓸 필요는 없어. 잠깐 키핑을 해놓는 거야. 근데 누가 더 급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급전이 필요한 기업이 있을 텐데 저 돈 좀 빌려주실래요? 대신 빌려주시면 다음에 거기다가 10% 더 더해서 20 빌려주시면 22를 줄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제 입장에서는 당장 나도 쓸 건데 당장은 필요한 게 아니야. 그러면 그래요. 급하시니까 미리 쓰시고 그만큼 뭔가 이자, 그게 이자인 거죠. 더 웃돈을 얹어서 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업에게 돈을 주면 그게 바로 투자다라는 거야. 그럼 기업은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사업을 잘 해가지고 경제가 발전하는 성장하게 되면 기업이 거기서 이득을 많이 얻겠죠. 그럼 나한테 이자까지 쳐서 다시 돈을 나한테 갚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튜브가 물이 쫙 흐르는 가운데 일부는 이렇게 흘러가는 것도 있고 일부는 이쪽으로 흘러가서 이렇게 가는 것도 있고 뭐 그렇게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6번 보세요. 위에 그림에서 생산된 생산물을 가지고 소비와 투자에 얼마나 할당할 것인가. 위에 6번이요. 그걸 봅니다. 투자를 많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이게 투자를 많이 한다는 얘기는 저축을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소비가 줄어들어. 투자를 40 하려고 그러면요. 소비를 내가 60밖에 못 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미래 생산의 흐름이 당연히 커지니까 미래 소비는 증가하는 거죠. 너 지금 뭐 이렇게 행복하게 소비하면서 지금 잘 살래? 아니면 미래 잘 살래? 하면은 그거 고민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보시면 늘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고통받을래? 내년에 고통받을래? 그런 얘기라니까요. 여러분들은 나 그냥 지금 고통받을래? 이래가지고 수업을 열심히 나오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안 나오시는 분은 물론 동영상으로 공부하겠죠. 근데 열심히 안 하면 그 내년에 고통받는 거지 뭐. 내년에 또 시험을 봤는데 그러니까 시험 보기 전까지도 이제 망설인다고. 아 내가 붙을 수 있을까? 떨어지겠지? 그럼 뭘 하지? 그것도 계속 고통이야. 시험 보기 전까지. 막상 시험을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 떨어졌어. 그럼 또 이제 뭐 하지? 다시 할까? 뭐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안 가려면 지금 고통을 받는 게 낫다 이런 얘기죠. 자, 8번 보시면 개개인들의 부의 총합이 이제 국부랑 항상 같은 것은 아니다 이런 건데 뭐 그걸 뭐 물어보진 않아요. 근데 살짝 봐주시죠.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금융자산, 현금, 주식, 뭐 회사채, 은행 예금 등은 개인의 부로 계산되지만 실물자산에 대한 청구권, 그 이제 돈 주세요. 은행에 잠깐 맡겨놓은 거잖아. 그러니까 주세요 그런 거니까 실물자산은 아니어서 국가 부 자체는 아니다. 뭐 이런 얘기인데 뭐 그거를 뭐 우리 시험에서 물어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 튜브 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튜브와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는 게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은요. 거기 총생산과 총소득, 국내 총생산. 여기서부터가 이제 사실은, 우리 거시경제 또, 아니, 물론 이것도 중요한 거긴 한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더 시작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네.